컴패스와 함께 임시로 만들어 놓은 오프로드 코스 체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장인데 흙 쌓아놓고 돌 쌓아놓고 또 뭐 여러가지 구조물들을 갖다 놔서 이 올림픽 컴패스가 가진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구간이 샌드 모글 구간이네요. 모글. 자, 여기 주행 모드를 보시면 오토, 스노우, 샌드, 머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인스트럭터 분이 그냥 우리는 오토로만 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신에 이 사륜락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니까 사륜락을 걸어 놓으면 이 앞바퀴와 뒷바퀴 구동력이 50대 50으로 잠기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모드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진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주 막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구간인데, 이 정도도 다른 브랜드의 오프로드 행사를 갔을 때보다 경사가 지금 아주 심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코스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릉덩이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수심이 그렇게 얕진 않아요.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그 지프에서 했던 행사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오프로드 체험 코스를 정말 하드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와, 감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컴패스가 정말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모델은 아니잖아요. 약간 도시명 SUV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 자체도 약간 소프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승용차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코스를 가뿐하게 빠져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컴패스에 들어가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금 오토로 놓고 이 상태로 사륜락 끄고 그냥 오토로만 달리시면, 평상시에는 그냥 전륜구동으로만 달리다가 이제 슬립이 감지되거나 사륜구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뒤쪽으로 구동력을 배분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스노우로 놓게 되면 2단 출발을 기본으로 하게 되죠. 그 트랙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1단으로 출발하면 토크가 확 쏟아지면서 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2단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샌드로 놓으시면 이제 뒷바퀴로 가는 출력을 조금 더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슬립 허용 한도를 좀 더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드로 가면 그 미끄러지는 정도를 조금 더 허용을 해준다고 하죠. 그 편이, 그러니까 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조금 허용해주는 편이 험로를 탈출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다시 모드로 놓은 다음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출발하기 전에 사륜락 모드를 놓으면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이 50대 50으로 잠기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여기 샌드나 머드나 스노우나 이 모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따 인스트럭터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프로드에 들어서시면 보통 그 핸들 파지법이 이렇게 짚잖아요, 3시 9시. 근데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서시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핸들을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바위 같은데 앞바퀴가 툭 쳐서 핸들이 팍 돌아가게 되면 엄지손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험로 구간에 들어서시면 스티어링 휠 파지법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빼서 잡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도 들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가볍네요. 뭐 전형적인 오프로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손가락으로도 쉽게 돌아가는 그런 세팅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일반 도로인데 지금 특별히 이 구간을 막아서 약간 워킹데드 좀비 한 마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디스토피아가 된 인류 문명에서 이제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탈출할 때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여기도 이제 아스팔트로 만들어 놓은 모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구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흙으로. 근데 얘는 이 컴패스의 아까 그 슬로건이 뭐였죠? 얼반 어드벤처러잖아요. Developed for urban adventurers. 도시 모험가.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드 구간마저도 우리가 평상시에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경험할 구간은 이제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럼 이 차가 얼마나 무게중심이 낮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양이 얼마나 허용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놓긴 하는데,
컴패스는 요 구간을 얼마나 잘 넘어갈지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하단 넘어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 저 방금 인스트럭터 분이 밖에서 운전대의 조작 방향과 속도를 컨트롤 해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코스 말고 실제 오프로드를 가셔도 보통 이렇게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쪽 바퀴가 트랙션을 잃으면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자, 브레이크. 자, 이런 코스를 통해서 접근각과 탈출각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혼자서 오프로드를 달리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두 대, 세 대가 같이 달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밖에서 한 명이 운전대의 조작 방향과 속도를 조절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이 차가 운전자가 안내서 보는 거랑 밖에서 봐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운전자가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프로드에 주안점을 두고 만든 차들은 이 벨트란이 낮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바퀴 주변의 상황이나 이 차체의 고동을 훨씬 더 확인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죠. 네, 지금 출발하자마자, 지금 달린 지 한 2분 됐잖아요.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게 역시 가솔린 SUV네요. 디젤 SUV에선 느끼지 못했던 정숙함이 일단은 되게 쾌적하고요. 근데 뭐 그거야, 이 컴파스만의 특징은 아니고 가솔린 SUV라면 다 똑같겠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선을 보인 2세대 컴파스에는 2.4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멀티에어 2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멀티에어는 이제 그 피아트 FCA 그룹에서 만드는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175마력에 23.4kgm를 내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복합 공인 연비가 9.3이네요. 평상시에는 전륜구동만으로 달리면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지금 5등급이에서 그렇게 연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700이 채 안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175마력이니까 뭐 그냥 도시명 SUV를 쓰기에 적당한 무게당 마력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좀 고속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달려보면 의외로 차가 묵직해요. 뭐랄까요, 가속이 이렇게 산뜻하고 경차처럼 이렇게 뿅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 약간 무게가 있고 진득한 대형 세단이 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되게 좀 여유 있는 세팅에다가 거동 자체도 조금 한 박자가 늦게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상당히 페이스카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 영역에 다다랐는데, 보시면 브레이크 페달은 마음에 드네요. 페달 담력은. 근데 그 앞차가 속도를 줄였을 경우에 탄력을 한번 죽였다가 재가속할 때 있잖아요. 이때 반응이 좀 느려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진득하게 나가는 느낌? 방금도 이제 제가 거의 킥다운 하다시피 RPM을 올리면 차가 실제로 나가는 데까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늦다기보다 차는 열심히 나가려고 해요. 반응은 바로 와요. 근데 실제 가속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저항이 많이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느꼈어요. 큰 길로 접어들자마자 가속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봐봐요. 지금 제가 킥다운 했거든요. 좀 엔진이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엔진하고 바퀴 사이에 뭔가 저항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큼 차가 가속하는 느낌은 아니다. 예. 특이한 게 이제 변속기인데 9단 자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월차스 가족여행 갔다 왔잖아요. 가족여행 갔다 오면서 탔던 차가 스타렉스예요. 물론 신형은 아니고요. 기존에 팔리고 있던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에 5단 자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를 한번 써보니까 이게 빠르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빠른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제 탔던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르네요. 근데 이 수동 모드가 앞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고 뒤로 했을 때 플러스가 된 이런 구성은 올바른 세팅인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감속할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때 이제 기어 노브를 앞으로 밀면서 감속을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조작인데, 이게 대부분의 차들은 현대를 포함해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위로 밀면 플러스겠거니 하고 만들어놨는데,
물리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방향이죠. 뭐 BMW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9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워낙 다단화가 많이 돼 있어서 위에 단과 아래 단 사이에 그 RPM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단, 4단, 5단, 4단, 3단, 2단. 2단은 안 내려가네요.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여유 있는 세팅이에요. 딸깍, 뭐 요 정도? 보통 이제 9단이라고 그러면 또 10단도 있잖아요. 9단, 10단 요 정도 쓰면 엄청나게 RPM을 다단화 시켜가지고 쓸 것 같은데 사실 한 6단 넘어가면 그 위는 전부 오버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운동 성능을 끌어내는 데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거의 연비 위주로 다단화를 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국 및 적성 방면 출구로 나가십시오. 북한 동포가 녹음을 한 것 같은. 카플레이가 북한 근처에 왔더니 아, 그렇죠. 위치 기반 서비스가 이런 데도 또 영상 보시는 분들 믿는 거 아니에요? 도로로 우회전하십시오. 근데 주행 품질이 역시나 도시명 SUV여서 그런지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네요, 진짜. 그냥 승용차로 쓰기에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정도의 주행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승용형 SUV를 쓰는데 감내해야 될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승용차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찝이라는 배지를 갖추고 달고 있는데 부족함 없는 최소한의 오프로드 성능까지 집어넣었다는 거, 그게 이제 콤파스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 저속으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 코너를 돌았는데도 롤링 좀 있네요. 제가 지금도 가속식 페달을 제가 저기 좀 붙으려고 밟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 딜레이가 좀 상당히 길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자, 지금 80km에서 7단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시프트를 다운을 하면 6단이잖아요. RPM 변화가 정말 미미해요, 오버드라이브 상태에서는. 자, 7단이잖아요. 7단에서 지금 1400 그 정도 걸려 있는데 6단이죠. 조금씩 올라가죠. 거의 한 200~300씩 올라가요. 6단에서 1700 뭐 그 정도 걸려 있는데 제가 시프트 다운을 했어요. 자, 한 300~400 밖에 안 올라가죠. 오버드라이브 상태로 넘어가면 6단과 7단, 7단과 8단 그 단과 단 사이의 RPM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에서 일상 영역을 다 커버하게 세팅이 돼 있고 6단 이상에서는 이제 정말 RPM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연비를 아끼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변속기 때문에 반응이 느린 건가 하고 제가 3단으로 3000rpm에 놓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잖아요. 그래도 훅 튀어나가진 않네요. 이런 느낌 말고요. 이렇게 쭉 밀어준 느낌 있잖아요. 툭 쳐주고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뒤에다 놓고 달렸을 때 제가 킥다운을 하면 변속기를 낮춰주는 것도 다단화 돼 있으니까 많이 낮춰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시간을 까무는 것도 있지만 엔진에서 파워트레인에서 설정 자체도 되게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찌푸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을 어느 정도는 고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프로드 성능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시속 뭐 한 7, 80에서 속도가 훅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요 정도 저속에서도 쑥 나가는 거는 설정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근데 사실 오프로드에서 차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툭 치고 나가는 이런 것도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적합하지 않거든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 CVT 차가 약간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분명히 CVT 느낌은 아닌데 결과가 약간 비슷해요. 지금 미국에는 1.6L 디젤도 있고요, 1.4L 가솔린도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형 SUV 시장 자체가 가솔린 위주로 흘러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솔린을 들여왔고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1.6L 디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도입할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아까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좀 가끔 나 역시 옛날 사람인가 싶을 때가 언제냐면 왠지 SUV는 디젤이 더 잘 어울 것 같은 고정관념이 좀 머리에 있어요. 승기자님 그런 거 없어요? 예, 저는 없어요. 승차감은 좋네요. 17인치를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17인치 있고 18인치 있고 그렇거든요, 휠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7인치 둘 다
롱지튜드랑 리미티드랑 둘 다 17인치 끼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17인치가 큰일은 아니잖아요, 요 정도 SUV에. 일반적인 구성이고 뭐 승차감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제 뒷자리는 또 어떨지 모르죠. 지금 미국 시장에 팔리고 있는 컴파스는 차선 이탈 경고나 차선 유지 보조나 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 그 자리만 있고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버튼이 있어요. 더미 스위치가. 에이다스 기능이 들어갔다면 요 스위치에 그 기능들이 배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좀 드네요. 네, 제가 방금 발견한 건데, 보통 이렇게 미디어 시승 행사 오면 차 번호 붙여놓잖아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19번 차량인데 19번 주변으로 나침반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침반. 이것도 약간 지프스러운 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상당히 디테일을 살렸네요. 뭐 차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행사 진행에 관한 얘기지만 뭐 저런 것도 디테일을 살렸다고 뭐 칭찬받을 수도 있죠. 지프의 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나 네, 그쵸. 각종 사인들, 로고 이런 것들 디자인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다 등고선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등고선 얘기나 나침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2세대 컴파스의 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스포트, 레티튜드, 알티튜드, 리미티드, 트레일 호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을 제외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세계에는 스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론지튜드, 리미티드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 컴파스의 트림들 이름을 보면 벌써 뭐 레티튜드, 위도죠. 그 다음에 알티튜드, 그러니까 위도, 경도, 뭐 고도, 이런 우리 지도 독도법 배울 때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지프스러운 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론지튜드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알티튜드랑 비슷한 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쉽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최상의 트림인 트레일 호크도 있거든요. 트레일 에이티드라는 배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네바다 오토모티브 테스트 센터 NATC에서 마련한 오프로드 코스를 성공적으로 주파한 모델에만 수여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그래서 랭글러 같은 모델에는 이제 그 트레일 에이티드 배지가 달려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컴파스의 리미티드 트림에는 그 배지가 없고요. 아 근데 이 오프로드,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부드러운 게 네. 오프로드에서 되게 부드럽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아까 저희 오프로드 코스를 먼저 달렸잖아요. 네. 그때도 스트로크가 엄청 길기 때문에 네. 그런 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트로크가 그렇게 길다는 건 오픈로드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정말 10cm씩 정교하게 바위를 피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여가지고 그 코스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터프하게 반응을 하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와, 경사 좀 되는데요? 와. 이제 정교하게 바위 사이나 네. 모래길 이런 데를 통과할 때는 지금 요런 세팅, 그러니까 여유롭게 슥 움직이는 그런 세팅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지금 제가 기능을 몰라서 못 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계기판상에 앞뒤 구동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모니터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그게 모니터상에 안 나오네요. 그 앞뒤 구동력을 지금 몇 대 몇으로 주고 있는지 보여주거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각도, 좌우 기울어짐, 이런 정보를 디지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훨씬 더, 뭐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프로드를 달리는데 혹은 차를 조작하는데 그 재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우! 500m 전방에서 수리홀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컴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프 라인업 중에서 온로드 성능을 그래도 좀 추구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들, 셀렉터 레인이나 사륜 락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는 지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 그 페라리 같은 거 보면 페라리 모델 중에서 트랙 주행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다 당장 트랙 들어가도 전부 잘 달릴 수 있는 모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차들이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온로드 성능을 얼마나 더 추구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롭게 등장한 올뉴 컴패스 실외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세대 컴패스가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개성이 강한 얼굴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얼굴이 가장 맏형이죠. 그랜드 체로키랑 상당히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와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로 아우른 이런 검정색 파츠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얼굴이 그랜드 체로키랑 상당히 닮았어요. 이 가운데 이 지프를 상징하는 라디에이터 그릴 7개의 직사각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 지프 모델들을 보면 그냥 구멍만 띡띡 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뭔가 디테일이 추가가 되고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면서 이런데 크롬 장식들도 추가가 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지프 라인업을 보시면 전부 이렇게 크롬 장식이든 뭐 어떤 뭐 고광택 검정색 플라스틱이든 다른 소재들을 하나씩 안쪽으로 박아 놓고 있고, 이 안쪽에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다 막혀 있고요. 이 벌집 모양 패턴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곳곳에 쓰여 있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 아까 할로겐 그 안개등이 이렇게 딱 켜졌을 때 이 패턴이 좀 그 이 모양에 맞춰서 비치는 게 약간 좀 독특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은자로 주간주행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 헤드램프는 바이제논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LED를 썼다면 조금 더 좋았을 법한데 약간 아쉽고요. 보다 더 그 정통 SUV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휠하우스 부분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많은 SUV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처리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사다리꼴로 마련이 되어 있죠. 벤츠, 지바겐 혹은 랜드로버 디펜더 이렇게 정통 오프로드 험로 주행을 되게 잘한다고 자랑하는 모델들이 이렇게 군용차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사다리꼴 휠하우스를 쓰는데 이 컴패스도 사다리꼴 모양을 휠하우스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지프 모델들도 전부 사다리꼴로 마련이 디자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휠하우스를 비롯해서 차체 하단부도 상당히 두꺼운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둘러서 험로 주행을 할 때 혹시 모를 차체 손상을 막아주기 좋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은 좀 오프로드를 상당히 생각을 해서 만든 느낌이 강한 반면 위로 올라올수록 조금 도시명 SUV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A필러를 타고 쭉 시작된 크롬 라인이 C필러를 타고 내려와서 이 뒤쪽 뒷유리까지 아우르는 이 크롬 라인이야말로 이 컴패스 2세대 컴패스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이 프론트 팬더와 리어 팬더 사이를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윗급이죠. 체로키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고, 그리고 이 C필러 바로 앞으로 마련한 되게 조그만 쿼터 글라스, 이런 거는 이 컴패스의 동생이죠. 레니게이드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요즘 이제 많은 SUV들이 고급감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쪽 그 루프렉을 금속으로 마련을 하는데 얘는 아직까지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마련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많은 SUV들이 이쪽 휠하우스를 부직포를 덮어요. 요즘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 뒷바퀴 부분은 이제 2열 승객이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은 부직포를 쓰는데 얘는 뒤쪽도 그냥 플라스틱을 썼네요. 아마 원가면에서 이게 훨씬 더 저렴할 텐데 아직은 부직포를 안 썼네요. 그것도 좀 아쉽고, 타이어는 특이하게도 8캔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기 힘든 그런 타이어죠. 요런 데도 마무리가 이 A필러랑 프론트 팬더랑 사이의 틈이 기대보다는 좀 넓어서 이런 것도 약간 아쉬워요. 참,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제가 아까 꼼꼼히 디자인을 살펴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화뱀이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동화뱀 보이십니까? 와. 요런 게 이제 이 컴패스 디자인의 이스터 에그래요. 그래서 본사 디자인 팀에서도 이 지프 코리아에 이스터 에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려준대요. 얘네들이 타면서 찾아봐,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숨겨놓은 재미적인 요소? 뭐 그런 걸 텐데 여기 있고 뒤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옆에서 따라오던 이 C필러를 따라 떨어진 크롬 라인이 이 뒤쪽 창문과 해치도어를 가르고 있죠. 그리고 지프 로고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고, 이 뒷문을 여는 손잡이가 보통 많은 차들이 이 손잡이를 여기에다 숨겨놓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따로 손잡이만 떼서 마련한 게 조금 특징이긴 한데, 그랜드 체로키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스터에그 하나 또 숨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창문에 햇빛 때문에 비치나? 카메라다.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지렁이인가요? 아니면 용인가? 뱀? 네. 요런 게 또 하나 숨어있죠. 뭐 이런 게 또 어디 있냐고 뭐 하나 더 말씀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본사에서도 안 알려줘가지고 모른대요. 근데 어딘가 또 숨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도어를 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프 로고가 하나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 5라고 돼 있는데 이게 5가 뭐, 뜻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본사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이스터 에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던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지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별건 아니지만 이런데 디테일을 조금 숨겨놨죠, 곳곳에. 이렇게 하면 턱이 안 생기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쪽에 추가 수납 공간으로 위아래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위쪽, 이렇게 열면 아래쪽. 그리고 뭔가 높이가 있는 물건을 실어야 되겠다 싶으면 내려서 이렇게 실으면 되시는 거죠. 이 지프 코리아에서는 이 용량을 770리터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770리터라고 밝힌 건 SAE 기준으로 770리터고요. VDA 기준으로 바꾸면 438리터거든요. 근데 SAE는 뭐고 VDA는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SAE는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6리터에서 67리터짜리 8가지의 상자를 일단 꾸겨 넣고, 그 다음에 남은 공간에다가 6리터짜리 박스를 쑤셔 넣어서 총 몇 리터가 나오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차지하는 면적은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전부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VDA 방식은 뭐냐면 1리터짜리 용량을 부피를 가진 벽돌 같은 걸 그냥 쌓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0개가 들어가면 10리터, 100개가 들어가면 1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SA는 바닥부터 천장까지를 계산했잖아요. 하지만 VDA 방식은 바닥부터 이 2열 등받이의 최대 높이까지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단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SUV 같은 경우에는 위에까지 전부 측정을 하는 SAE 기준으로 표기를 했을 때 좀 더 넓은 공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SA로는 지금 770이 나오고요. VDA로는 438리터가 나오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컴파스는 론지튜드 트림과 리미티드 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론지튜드 트림입니다. 좀 더 아래급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가운데 샌드페시아 모니터가 지금 7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시승할 때 탔던 리미티드 모델은 8.7인치였나요? 좀 더 큰 모니터로 들어가는 게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 소재는 어디 보자.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이 아래로 갈수록 뭐 당연한 결과죠. 딱딱한 플라스틱이 쓰였네요. 그리고 여기 이 팔걸이 부분은 말랑말랑한데 뒷문은 또 딱딱하겠죠? 네, 딱딱한 게 들어가 있네요. 딱 예상했던 수준의 소재 선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먼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요런데 마감이 너무 날카로워요. 이건 한 20년 전에 국산차의 모습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플라스틱 마감이거든요. 이런데 보시면 모서리가 되게 날카로워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향 지시등 레버, 이런 데도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단차 있잖아요. 단차 이런 데가 거의 날카로워서 손 베일 수준이에요. 야, 이런 거는 지금 2018년인데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티어링 휠 림의 두께, 이런 거는 상당히 손에 착 감기는 그런 소재고요. 가죽 자체도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텔레스코픽이랑 틸팅이랑 전부 지원을 하네요. 물론 뭐 수동이긴 하지만 그건 2급에서 욕할 부분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륜구동 선택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사륜 락은 버튼으로 눌러서 하게 되어 있고, 이 다이얼을 돌리시면 오토, 스노우, 샌드, 머드,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노면 상황에 맞춰서 셀렉트 테레인이라는 기능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USB는 하나네요. 요런 데는 그 소형 SUV일수록 수납 공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작은 차일수록 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차의 점수를 매기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요런 수납 공간은 그래도 칭찬해 줄 만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이 폭은 좁은데 깊이는 괜찮네요. 요 정도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깊이는 상당히 깊은데요. 파노라마 썬루프의 작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요 정도면 충분히 개방감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군요. 그리고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ISG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계기반도 시인성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계기반 다이얼 같은 것도 상당히 뭐랄까요, 지프스럽게 오프로드의 느낌을 좀 많이 담아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 등받이는 어디 보자. 각도가 따로 조절되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앉으시면
조금 더 누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요즘 투싼이나 국산 차들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눕거든요. 아니면은 단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나 조금 더 기본 세팅도 조금 더 눕혀져 있거나, 그런 데에는 고정 앵글인데 좀 서 있어요. 약간 아쉽고,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돼 있긴 한데 다른 기능은 뭐 특별히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만져보니까 지금 이 조작감이 싹 훌륭하진 않습니다. 여기 230V 짜리 따로 전원 잔다를 마련해 놓은 거는, 요거는 칭찬해 줄 만하네요. USB 단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즘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USB Type-C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2018년 오늘 들어왔지만 지금 2세대 컴파스가 미국에는 한 1년 전부터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USB Type-C는 미처 마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 마감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런 데는 아까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 가운데 긴 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마 스마트폰 놓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담배. 아, 그런가요? 전구는 지금 다 벌브 타입이 쓰였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들이 LED를 써서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벌브 타입을 썼네요. 이런 것도 조금 미국차스럽죠. 지금 뒤쪽에 아까 제가 앉았을 때 크게 위화감 없는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먹이 2개 하고 한 2개 반 들어가고, 머리 공간은 찌그러진 주먹 하나 들어가네요.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 정도, 머리 공간 요 정도 났습니다. 제 키는 지금 173이고요. 앉은 키가 좀 크긴 한데, 요 정도면 그냥 소형 SUV, 평균적인 소형 SUV 수준의 머리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요런데 오렌지색 스티치를 넣어서 약간 젊은 감각을 자랑을 하려고 하긴 했네요. 그리고 지금 얘는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의 개수가 지금 이 론지튜드 트림은 6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상위 트림, 저희가 아까 시승했던 이 리미티드 트림으로 가시면 스피커가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알파인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지프가 내놓은 2세대 컴패스를 만나봤는데요. 이 오프로드 성능, 지프 배지를 달기에 부족함 없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렇게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오늘 달려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프 배지를 달기에 부족함 없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준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온로드를 달릴 때 느껴지는 이런 특성들도, 이래서 조금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뭐 이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설정을 했구나, 이렇게 스토리로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도 일단 이 지프의 다른 모델들과 상당히 비슷하고 나름 멋있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 흙탕물이 튀어 있어야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몇 안 되는 도심형 SUV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 론지튜드 모델이 3,990만 원이고요. 아까 저희가 탔던 위급 리미티드 모델로 올라가시면 4,34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두 트림 합쳐서 200대 한정으로 약 300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일단 소비자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한번 이 수입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 빨리 전시장에 가보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